지난 7년간의 시집살이에서 내가 배운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이 집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자궁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차갑고 거대한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로 병원 서류 한 장이 날아와 내던져졌다. 종이는 힘없이 팔랑거리다 내 발치 앞에 떨어졌다. 불임이라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집행관의 목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 들었다. 수많은 의학 용어들 사이로.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우리 집안에 씨 없는 암탉은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잘 다듬어진 손톱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우리 진우 앞길을 얼마나 막았는지 알아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감히 이 집의 며느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이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내 곁에 서 있는 남편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제발 이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속삭였던 지난 세월을.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기억해 주기를. 하지만 그는 내 애원 섞인 눈빛을 외면했다. 그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그 어떤 악담보다 더 잔인하게 나를 베었다. 아, 이 남자는 처음부터 내 편이었던 적이 없구나.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의 편이었을 뿐이다. 여기 도장 찍어라.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남편의 이름과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합법적으로 지워버리기 위한 잘 짜인 연극. 나는 25살에 이 집에 시집왔다.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나에게 진우 씨는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 약속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고 학벌 좋은 그의 앞날은 탄탄해 보였다. 그의 부모님은 나의 초라한 배경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순종적이고 건강해 보이니 대를 잇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했다. 나는 정말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나의 작은 꿈을 접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나한 동양 꽃꽂이를 배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집안을 쓸고 닦았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내조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내가 받은 것은 따뜻한 눈길이 아니라 차가운 감시뿐이었다. 아가, 아직 소식이 없니? 누구네 집 며느리는 벌써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더라.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아기를 잘 갖는다는데 넌 손발이 왜 그렇게 차니? 결혼 생활 7년 내내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임신이라는 두 글자로만 평가되었다. 나는 김서연이 아니라 그저 이진우의 아내이자 대를 이어야 할 며느리였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순간 나의 모든 가치는 사라졌다. 나는 쓸모를 다한 폐기 처분되어야 할 불량품이 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더 이상 애원하거나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나는 이혼 서류 위에 내 이름 3글자를 적었다. 그 순간. 지난 7년간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 듯한 지독한 공포가 밀려왔다. 내 짐 싸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명령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들고 온 그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 그 외에는 이 집 물건에 손댈 생각 마라. 이건 내게 베푸는 나의 마지막 잡이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침실로 들어가. 내가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난 내 낡은 옷 몇 벌을 그 안에 구겨 넣었다. 이 넓고 화려한 방에. 지난 7년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돈으로 산. 그들의 물건이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줄까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해줄까. 하지만 그는 내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거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방이라도 얻어.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아닌 귀찮은 일을 처리해버리는 듯한 사무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봉투 안에는 수표 몇 장이 들어있었다. 나의 7년짜리 청춘의 값이었다. 나는 그 봉투를 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났다. 웅장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내 등 뒤에서 닫혔다. 그 소리는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나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낯선 부촌의 거리에 홀로 섰다. 나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도 기다려줄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다. 따뜻한 가정을 꿈꿨던 나의 7년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나의 7년은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삶이었다. 쫓겨난 첫날 밤. 나는 하룻밤에 5만 원짜리 낡은 모텔 방에 누워 지난 세월을 복기했다. 사람들은 나를 재벌가 며느리라며 부러워했다. 부족함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살 것이라 생각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대가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나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었다. 나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직접 챙겨야 했다. 집에는 요리사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라면 당연히 손수밥을 지어 시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식탁은 언제나 거대한 빙하처럼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경제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음식에 작은 흠을 찾아내 나를 지적했다. 국이 너무 뜨겁다. 나물에 간이 짜다. 그릇의 위치가 틀렸다. 남편은 언제나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 내 편을 들어주는 법이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밥이 아니라 돌멩이를 씹는 기분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나의 꿈은 플로리스트였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감성으로 꽃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의 그런 꿈을 경박하다고 일축했다. 며느리라면 집안의 격에 맞는 기품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결국 나의 꿈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전통 꽃꽂이 학원에 등록해야 했다. 정해진 형식과 규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꽃을 꽂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복종의 기술이었다. 나는 매주 거실의 화병에 죽은 듯이 아름다운 꽃을 꽂았다. 내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기쁨도 생기도 없었다. 마치 나의 삶처럼 남편 이진우는 나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이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나 술자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기념일이나 내 생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는 각방을 썼다. 결혼 초.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려면 각방을 써야 몸이 상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고 남편은 그 말에 군소리 없이 따랐다. 나는 매일 밤 텅 빈 킹사이즈 침대에 홀로 누워 벽지 무늬를 세며 잠이 들었다. 그의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게 남겼다. 나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이 집안에 사는 투명 인간이었다. 나를 옥죄어오는 가장 큰 압박은 대손을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이었다.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용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해 역하고 쓴 한약을 매일같이 내게 들이밀었다.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나는 이 집안의 죄인이 될 터였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지옥과도 같았다. 친척들은 나를 볼 때마다 동정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눈빛으로 내 배를 훑어보았다. 아직도 소식이 없니 몸에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큰 병원에 한번 가보렴. 나는 웃어야 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무도 내 마음이 얼마나 멍들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오직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생산해야 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결혼 7년 차. 나는 웃는 법을 잃어버렸다.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인형이 되어갔다. 나의 이름, 나의 꿈, 나의 모든 것은 재벌가 며느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모텔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나는 내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때는 흙과 꽃을 만지며 생명을 창조하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생기를 잃어버린 텅 빈 손. 지난 7년 나는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숨을 참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나를 가차없이 내뱉어 버렸다. 새 장은 사라졌다. 하지만 새 장 밖으로 나온 나는 날갯짓하는 법을 잊어버린 새였다.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자유와 함께 찾아온 것은 지독한 막막함과 공포였다. 나는 낡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7년짜리 청춘이, 나의 쓰러진 꿈들이 차가운 모텔방의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세상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남편이 쥐어준 돈은 며칠 치의 모텔비를 내고 나니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자리도 내어주지 않는 것 같았다. 다시 보유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이제 기댈 곳 하나 없는 완벽한 혼자였다. 갈 곳이 없어진 나는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결혼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갔었던 한 장소가 떠올랐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시립 식물원이었다. 그곳이라면 적어도 돈 걱정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식물원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유리 온실안은 축축한 흙 냄새와 향기로운 꽃내음으로 가득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 같았다. 나는 온실 가장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돌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은 역설적으로 나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이곳의 모든 식물들은 저마다의 이름과 자리를 가지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름도 자리도 없었다.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쓸모없는 존재였다. 결국 애써 억누르고 있던 서름이 터져 나왔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7년의 세월이, 나의 헛된 꿈이,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무렵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때 내 시야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 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그곳에 앉아 있었던 걸까? 그는 값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주 단정하고 기품 있는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의 흐느낌을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창피한 장소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그의 벤치 옆을 지나쳐 출구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저기 온실 속 화초들보다 저렇게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꽃이 더 강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지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의 큰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온실 구석, 사람들이 잘 돌보지 않는 화단에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가 꿋꿋하게 피어 있었다. 나는 온실 속에서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배우던 그 숨 막히는 꽃꽂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저 들꽃처럼 자유롭게 피어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나의 과거를, 나의 상처를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직접적인 위로의 말보다 더 깊숙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잠재된 강인함을 알아봐주고 있었다. 내가 멍하니 서 있자 그가 마침내 책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따뜻하고 깊었다. 그 안에는 동정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눈물 자국을 보았는지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이걸로 닦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게 어떤 경계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모기처럼 작게 기어들어갔다. 나는 서둘러 식물원을 빠져나왔다. 손에 쥔 그의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고 좋은 향기가 났다.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예기치 못한 말 한마디와 조용한 친절은 메마른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지난 7년간 나를 재벌가 며느리나 불임인 여자가 아닌 그저 아파하는 한 사람으로 봐준 최초의 타인. 나는 그의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아직 세상은 차갑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저런 따뜻함을 가진 사람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아주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날 이름 모를 한 남자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선물 받았다. 그날 이후 식물원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남편이 쥐어준 돈으로 가장 저렴한 고시원 방을 하나 얻었다. 창문도 없는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나만의 공간이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했다. 며칠을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다. 나는 운명처럼 식물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발견했다. 오전 파트타임 구함. 나는 주저없이 그곳에 지원했고 다행히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카페에서의 일은 고됐다. 하루 종일 서서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고된 노동이 싫지 않았다.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삶을 책임진다는 감각이 지난 7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소중한 존엄성을 내게 일깨워 주었다. 나에게 주어진 짧은 휴식 시간이면 나는 어김없이 식물원으로 향했다. 나는 그날의 신세를 갚기 위해 그에게 받은 손수건을 깨끗하게 빨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이 손수건을 돌려주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나는 매일같이 바랐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다.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아, 괜찮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것으로 대화는 끝나는 듯 했다. 나는 어색하게 돌아서려는데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이곳에 자주 오시나 봅니다. 네. 여기 카페에서 일을 하거든요. 잠시 쉬러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 근처는 조용해서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자 첫 번째 대화였다. 그 후로 우리의 우연한 만남은 조금씩 반복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책을 읽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멀찍이 앉아 있곤 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가장 향이 좋은 커피를 내려 그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손님이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은 커피인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나는 작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나의 거짓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이 난초는 꽃이 참 오래가네요. 저 나무는 아마 이 식물원보다 나이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꽃에 대해, 날씨에 대해,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를 가장 편안하게 했던 것은 그가 결코 나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묻지 않았다. 왜 그날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처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였다. 그는 나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는 공간. 그래서 나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조금씩 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물론 과거의 아픈 이야기는 아니었다. 오늘 어떤 손님이 냅킨에 고맙다는 그림을 그려주고 가셨어요. 저는 원래 꽃을 다루는 일을 했었어요. 화려한 꽃보다는 이런 들꽃을 더 좋아하지만요. 나는 지난 7년간 잃어버렸던 나의 진짜 모습의 조각들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최고의 청중이었다. 그는 내 말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갔다. 그는 해박했다. 식물과 자연에 대한 그의 지식은 전문가 수준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나이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동시에 나는 그의 안에도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혼자였다. 그가 읽는 책들은 대부분 두꺼운 역사서나 철학서였다. 그는 마치 책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역시 나처럼 이 식물원에서 위안을 얻고 있는 고독한 영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덧 그와의 짧은 만남은 나의 고된 일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하루는 내가 쉬는 시간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내일도 날씨가 오늘처럼 좋았으면 좋겠군요. 그것은 아주 평범한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내일 또 만나고 싶다는 그의 수줍은 표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카페로 돌아오는 내내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다. 나는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벤치의 낯선 신사는 어느새 나의 소란스러운 삶을 붙잡아주는 조용한 닻이 되어가고 있었다. 구원의 씨앗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의 만남은 내 잿빛 일상에 스며든 한 줄기 햇살이 되었다. 하지만 햇살이 강할수록 내가 딛고 선 현실의 그늘은 더욱 짙게 느껴졌다. 나의 32번째 생일날이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내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내 생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었고 남편은 기억조차 못했다. 쫓겨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사치를 부리기로 했다. 카페 일이 끝나고 나는 동네 마트에서 미역과 소고기 한 줌을 샀다. 그리고 고시원의 좁고 어두운 공동 주방에서 내 손으로 직접 미역국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작은 밥그릇에 담아 창문도 없는 내 방으로 가져왔다. 방에는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그 위에 미역국 한 그릇을 올려두니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함께 축하해줄 사람도, 케이크도, 선물도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설움이 함께 복받쳐 올랐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을까? 나는 그저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꿨을 뿐인데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미역국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내 인생처럼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작은 케이크 조각이라도 사서 나 자신에게 생일 축하는 해주고 싶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고시원 근처의 편의점에 들어갔다. 냉장 코너에는 화려한 조각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아니, 이런 것을 사도 되는 걸까? 그때였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익숙하고 나지막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그가 서 있었다. 식물원의 신사. 그는 음료수를 고르러 왔는지 내 옆에 서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초라하고 퉁퉁 부은 얼굴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냥 나는 얼버무렸다. 그는 나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은 나의 어설픈 거짓말 뒤에 숨겨진 슬픔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혹시 저녁 식사 전이라면 저와 함께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제가 오늘 아주 괜찮은 국수집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정중하고 따뜻한 제안이었다. 나는 결국 그의 뒤를 따라 편의점을 나왔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국수집이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잔치국수를 한 그릇 시켜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와 정갈한 김치 몇 조각, 그것뿐이었지만 내 방에 식어버린 미역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저녁상이었다. 오늘은 날이 좀 춥군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우리는 말없이 국수만 먹었다. 그 침묵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쯤 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오늘이 제 아내의 기일입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그러셨군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이맘때가 되면
항상 그 사람이 즐겨 먹던 이 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역시 나처럼 상실의 아픔을 간직한 채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처럼 들꽃을 좋아했지요. 그가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람의 외로움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죠. 그래서 후회가 많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나는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상황은 달랐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결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외로움, 후회, 그리고 그리움. 나는 그에게 나의 생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날 내 생에 가장 따뜻한 생일, 저녁을 선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꺼내 보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혼자 저녁을 먹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골목 어귀에서 헤어졌다. 그가 돌아서서 자신의 길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상처받고 외로운 섬이 되었지만 오늘 밤 아주 잠시 동안 서로의 섬에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나는 식어버린 미역국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다시 데워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다 먹었다. 이제 그 미역국은 더 이상 초라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예상치 못한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으니까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의 식물원에 활짝 핀 한 송이 들꽃이 되어 있었다. 그와의 만남이 일상이 될수록 나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용기를 얻고 있었다.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고 텅 비어 있던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과거가 폭풍우처럼 나의 작은 안식처를 덮쳐왔다. 내 전남편 이진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많아 카페 마감을 늦게까지 하고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고시원으로 향하는데 길모퉁이의 어둠 속에서 익숙한 인형이 불쑥 나타났다. 김서연, 그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 7년 동안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준 적 없던 그 이름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이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왜 나를 찾아온 것일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이네.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생하는 줄은 몰랐는데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알던 그 무기력한 마마보이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비열하고 오만한 남자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나는 최에 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이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가 비웃었다. 요즘 꽤 좋은 분을 만나는 것 같던데 식물원에서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그 신사분 말이야. 그의 말에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미행한 것이다.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 만나는 건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유성그룹의 강민혁 총재님이라고. 너 같은 여자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지. 그의 입에서 나온 강민혁 총재라는 이름.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외로운 신사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마침 잘 됐어. 진우는 나에게 바싹 다가서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네가 다리 좀 놔봐. 우리 회사. 지금 유성그룹의 투자가 절실하거든. 네가 그 영감탱이한테 살살 꼬리 좀 치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나를 찾아와 사과를 하기는커녕 나를 자신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또다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미쳤군요. 나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사람이긴 한가요? 나는 당신의 더러운 사업에 이용당할 생각 없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그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게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의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다. 김서연, 너 지금 내 처지를 잊었나 본데. 너는 불임이라고 우리 집에서 쫓겨난 여자야. 그런 주제에 돈 많은 늙은이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안 그래. 그의 협박은 저열하고 악랄했다. 그는 내가 가장 아파하는 상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무기 삼아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강 총재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가면 과연 그 사람이 너를 지금처럼 예뻐해 줄까?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를.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이 떨려왔다. 나 자신이 상처받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나 때문에 그분이 강 총재님이 구설에 오르고 명예에 흠집이 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그분에게 내가 해를 끼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발 그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애처롭게 기어들어갔다. 나의 그 나약한 모습에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말이 통해야지. 잘 생각해봐. 나한테 협조하는 게. 너나 그 영감이나 모두에게 좋은 일일 테니 다시 연락하지. 그는 마지막까지 나를 협박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모처럼 찾아온 나의 작은 평화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진우의 존재는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족쇄와도 같았다. 고시원방으로 돌아온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우의 추악한 얼굴과 강 총재님의 따뜻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분을 지켜야만 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의 고결한 세계에 더 이상 폐를 끼쳐서는 안 됐다. 나로 인해 그분이 곤란해지는 것을.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내일부터.
나는 더 이상 식물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멀리해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그분의 친절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폭풍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우로부터 나의 유일한 등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식물원에 가지 않았다. 나의 유일했던 안식처는 이제 가장 두려운 장소가 되어버렸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강 총재님을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내 전남편이 그곳에 나타나 그분께 해를 끼칠까봐. 나는 두려웠다. 휴식 시간이면. 나는 이제 식물원 대신 카페의 비좁은 창고에 숨어 시간을 보냈다. 흙과 꽃내음 대신 퀴퀴한 먼지 냄새를 맡으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셨다. 내 세상의 유일한 빛을 내 손으로 꺼버린 기분이었다. 삶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갔다. 전남편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문자와 전화를 퍼부었다. 강 총재는 만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네, 과거를 인터넷에 다 뿌려버리기 전에 내 말 들어. 그의 협박은 나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왔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강 총재님을 지키기 위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어설픈 도주를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내가 카페 카운터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인형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 총재님이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동료 직원들은 갑자기 나타난 기품 있는 신사의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군거렸다. 그는 곧장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처음 보는 아주 낯선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노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나에게 거절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카페 밖 한적한 골목으로 나갔다. 왜 요즘 식물원에 오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혹시?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나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 따뜻한 사람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전남편의 협박, 나의 두려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실 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나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지난 7년간의 숨 막히는 결혼 생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인처럼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나를 협박하는 전 남편의 이야기까지. 나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과거를 나는 그의 앞에서 모두 꺼내 보였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자 극심한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이제 그에게 동정받거나 혹은 경멸당할 것이다. 그는 이제 나를 더럽고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멀리하겠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어. 내 낡은 신발끈만 바라보았다. 그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경멸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 끝에 나는 내 손 위로 따뜻한 온기가 감싸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그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그의 손을 통해 내게로 전해졌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주 깊고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생 많았군요. 그의 첫마디는 나의 모든 고통을 알아준다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한마디였다.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지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다. 당신은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것을 홀로 견뎌왔습니다. 나를 격해서 피했다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내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도 마세요. 그의 말은, 그의 따뜻한 손은 지난 7년간 나를 짓눌러 왔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씻어 내리는 성수 쉥슈이 와도 같았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가치가 아이를 낳는 능력에 있지 않다고,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들어본 것은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작은 골목길에 서 있었다. 전 남편이라는 폭풍우는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이 따뜻한 손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만 같았다. 길고 어두웠던 내 영혼의 겨울에 마침내 아주 작은 하지만 눈부시게 따뜻한 봄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맞았다. 그는 더 이상 식물원 벤치에 앉아 책만 읽는 신사가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커피를 배달하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목격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전 남편의 괴롭힘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아마도 강 총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을 쓴 것이리라. 나는 감히 그에게 묻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이제 식물원 벤치를 넘어섰다. 그는 가끔 저녁 시간이면 나를 찾아와 동네의 작은 식당들로 나를 데려갔다. 우리는 허름한 백반집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고 시장 골목의 칼국수 집에서 뜨거운 김을 쬐며 웃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작고 소박한 세계로 기꺼이 자신의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나의 잊혀진 꿈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었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다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꿈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재능은 녹슬지 않는 법이지요.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내 손에 최신 플라워 디자인에 관한 서적 몇 권을 쥐어주었고 작은 가게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의 지지는 내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던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믿어보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나에게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추모 공원이었다.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공원 가장 양지 바른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단정하고 소박한 아내의 묘가 있었다. 그는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아주 오랫동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슬픔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나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이리 와요. 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아내의 묘비를 향해 마치 소개라도 하듯 말했다. 여보, 오늘 특별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 당신처럼 들꽃을 많이 닮은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아픈 공간으로 나를 초대했고 나를 그의 과거와 화해시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삶에 침입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외로움과 나의 상처가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의 온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계절이 깊어져 온 세상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 무렵이었다. 그는 나와 함께 은행나무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황금빛 은행잎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고 세상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는 길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내리는 은행잎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서연 씨를 만난 후로 나의 흑백이었던 세상에 다시 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 숙성된 듯한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었지요. 그러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의 눈물 속에서 나는 나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투명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아이를 가질 수 있든 없든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피워내려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영혼일 뿐입니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이제 거창한 미래나 대를 이을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황금빛 세상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저 나의 남은 인생, 나와 함께 조용히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봐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서연 씨, 나의 마지막 계절을 함께 걸어주는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꿈꿔왔던 그 어떤 화려한 프러포즈보다 더 아름답고 완벽한 고백이었다. 그는 나에게 부나 명예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되어 주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속을 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른 한 손으로 내 뺨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황금빛 은행잎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우리 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나의 겨울이 끝나고 내 인생의 가장 눈부신 가을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잊고 있던 나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다. 총재님의 지지 아래 나는 작은 플라워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꽃 시장을 다니고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 하루하루는 7년의 공백을 보상이라도 하듯 설렘과 활기로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나의 행복을 시기하듯 다시 발목을 잡았다.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총재님의 회사로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비서실에 김서연 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적인 문제라며 총재님과의 면담을 막무가내로 요구했다고 했다. 총재님의 비서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한달음에 그의 회사로 달려갔다. 웅장한 회장실로 들어서자 소파에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던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강 총재님이 깊은 침묵 속에서 그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나의 등장에 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 주인공 오셨네. 총재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고 만나시는 겁니까? 그녀는 아그의 찬 목소리로 준비해온 대본을 읊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불임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에서 쫓겨난 하자 있는 여자라고요. 그런 주제에 총재님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합니다. 이런 꽃뱀 같은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내 옆에는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총재님은 그녀의 모욕적인 말을 끝까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그 침묵이 오히려 전 시어머니와 진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의 독설이 끝나자 총재님이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서연 씨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과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열었다. 그런데 두 분은 이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전 시어머니와 진우는 서류를 내려다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병원 서류였다. 하지만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전 남편 이진우의 진단서였다. 총재님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서리빨 같은 분노를 담고 있었다. 결혼 전부터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군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진우가 불임이었다고.
당신들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고아의 배경도 없는 서연 씨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서연 씨에게 뒤집어 쓰이울 작정으로. 그리고는 7년 동안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쓸모가 없어지자 헌신짝처럼 내버렸지요. 총재님의 모든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알지 못했던 진실까지 파헤쳐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사유 은폐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이자 인격 말살입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밀과 거짓이 100일에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다. 당신들의 회사에 대한 투자건은 오늘부로 없던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서연 씨에게 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에서 곧 연락을 드릴 겁니다. 총재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이제 돌아가시죠. 그들은 도망치듯 비참한 모습으로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난 7년간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진실. 그때 총재님이 나에게로 다가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주 길고 아팠던 악몽이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나의 억울함과 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서연 씨,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그것은 두 번째 프로포즈였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에 함께 맞서 싸우자는 약속.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나 자신과 그를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겠다고.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진실은 밝혀졌고 나의 상처는 완벽하게 위로받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날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잠시 시끄러웠다. 내 전남편 집안의 추악한 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들은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총재님은 흔들림 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고 그의 단단한 방패막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돌팔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간은 모든 소문을 잠재웠고 사람들은 곧 새로운 가십을 찾아 나를 잊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결혼은 상처와 의무의 다른 이름이었다. 우리는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서로를 선택했다. 법적인 서류가 아닌. 마음의 약속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부부보다 더 단단하고 깊었다. 우리는 서울 근교, 작은 강이 흐르는 조용한 동네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었다. 대신 집보다 더 넓은 정원을 가진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집이었다. 그 정원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었다. 화려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닌 비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피어나는 강인한 들꽃들을 나의 작은 플라워 디자인 스튜디오. 들꽃처럼은 제법 자리를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 혹은 가장 슬픈 순간에 꽃을 통해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 나는 재벌가 며느리 김서연이 아닌 플로리스트 김서연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오후였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갓 피어난 작약을 한아름 꺾어 정원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내 옆에 편안한 흔들의제는 총재님이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제 나는 그를 더 이상 총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나의 민혁 씨였고 나는 그의 서연 씨였다. 민혁 씨, 목마르지 않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직접 말린 허브로 끓인 차를 내왔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소. 서연 씨, 당신이 끓여주는 차는 언제나 세상 최고의 맛이야.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소박하고 다정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거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와 함께 꿈꾸는 미래로 채워져 있었다. 그가 찻잔을 들고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따라 당신 정원의 장미가 유난히 예쁘군. 작년보다 꽃이 더 탐스러워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줘서 그렇잖아요. 그는 은퇴 후 회사의 중요한 일만 가끔 돌볼 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정원에서 나와 함께 보냈다. 그는 나의 가장 헌신적인 정원사였다. 우리는 함께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우리는 이 작은 정원에서 우리의 사랑을 함께 가꾸고 있었다. 나는 완성된 꽃꽂이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풍성한 작약과 들꽃이 어우러진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나의 작품. 어때요? 예쁜가요? 그는 내 작품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꽃보다. 당신이 더 예쁘오. 나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가, 새 소리가, 그리고 바람에 꽃잎이 스치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불임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쫓겨났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배웠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아이를 낳는 것만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작은 정원에서 매일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피워내고 있으니까 그의 끝없는 사랑은 나의 쓰러졌던 세상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웠던 시간에 향기로운 꽃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뿌리가 되고 햇살이 되고 비가 되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형태의 구원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향기로웠으며 내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길고 길었던 나의 겨울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